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만큼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감독 방안이라는 주제로 베리타스 코리아의 안영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제목만 보면요, 굉장히 예. 뭐 우리 오늘 굉장히 딱딱한 얘기인가 하는데 그런 얘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이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딱딱하고 법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서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소개될 자료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뭐 디테일을 얘기하기 전에요. 네네. 실제 사례를 갖고 네네. 뭐 이런 사례가 있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네네. 분들이 딱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오늘 뭐 실제로 오늘 이런 그 베리타스 네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국내 기업이 네네. 크게 뭐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네네. 뭐 한 그 기업 명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네네.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거의 다 아는 것 중에 하나 사례 중에서 뭐. 그렇죠. 지금 대부분 이제 해외에 나가갖고 이제 소송을 걸렸던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예, 뭐 누구나 다 아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이 그 특정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모바일 핸드폰 이쪽 관련된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미국 나가갖고 이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이디스커버리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했고요. 근데 한국 기업은 생각보다 그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거를 제출을 못 해갖고 패소를 하고 예, 이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대부분 이제 이 디스커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막상 패소하시고 나면 이제 법률팀에 이제 자문을 받고 이제 저희 베리타스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찾으세요. 막상 가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나면 그 뒤로 이제 소송 대응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승소를 많이 하는 거죠. 자,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디스커버리가 뭔지를 네네.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 디스커버리 네. 일단 뭡니까? 일단은 이 디스커버리 뒤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전자증거 개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송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게 그 양측 간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팩트가 그걸 뒷받침해야 돼요. 그 그렇죠. 주장을. 네네. 양측 간의 주장을 결국에는 판사가 가운데서 얘 말이 맞아 오라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 증거 이 에비던스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막상 그게 이제 전자적 자료다 보니까 이거를 검색해서 찾고 검토하고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서 증거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대한 자료들을 네. 미리미리 뭔가 체결시켜서 해놓지 않으면 그렇죠. 재판 걸렸을 때 네,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요청한 시간에 네네. 그걸 자료를 제출 못한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디스커버리 그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20일이라고. 그 120일 안에 소송이 걸려나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을 못하면 못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마이너스를 받게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랑 네네. 국내 뭐 회사하고 네네. 세계적인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한 10년간 벌어졌는데. 그렇죠. 거의.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졌다가 네네. 나중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걸 이용한 겁니까? 나중에?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특허 소송이 발생이 되게 되면 결국에 이 특허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그런 논리들을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증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결국에는 판사가 이거는 특허를 침해한 거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잘 모아놓고 있다가 증거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많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미국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뭐 글로벌한 네. 커다란 특허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네네. 다 이 디스커버리가 쓰이고 있겠네요. 그럼요. 예, 무조건 일단 미국, 독일, 뭐 이런 일본 유럽, 이런 특허가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이런 이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특허가 분쟁이 굉장히 첨예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네.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기업 두 네. 군데가 그렇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맞습니다. 싸웠잖아요. 맞습니다, 터지게 맞습니다. 싸웠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경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한 거의 4년간 분쟁을 하다가 최근에 결론이 났었죠. 네. 굉장히 이것이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네네. 실제로 우리 모든 기업이 처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이제 미국 회사들이랑 이제 소송이 붙으면 미국에서 이 디스커버리 하면 당연한 건데
최근 같은 기업들은 예, 그쪽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둘 다 한국 기업인데 한국에서 소송 안 하고 해외 나가서 했던. 그렇죠. 예, 그게 참 특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 해외 가서 소송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는 거에 이제 대부분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국 기업들이 네네. 또 우리나라 기업에 또 지적자산도 많이 또 한국에도 맞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맞습니다. 경우도 앞으로 그런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일본, 중국 이쪽에도 우리나라 기반으로 이제 특허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대부분 그쪽 관련된 업종들마다 유사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뭐 이런 모듈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와서 너네 우리 특허 침해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업무를 하면서 연구 개발하면서 주고받았던 커뮤니케이션, 뭐 메신저 데이터라던가 이메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문서 이런 것들을 실제 연구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런 걸 결과물을 얻었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갖고 있어야 법원에 제출도 하고 우리 특허 침해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데이터들이 없어요. 네. 그냥 검색하고 나면은 그냥 최근 한 1년치? 최근 1년 정도밖에 없으니까 1년 만에 이런 뭔가 특허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3, 4년, 뭐 10년 전 막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또 그다음에 코로나 예, 이러면서 점점 그 고객사의 그 정보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메신저 이런 전자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온프라미스에서 점점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줌 같은 거 화상이 맞습니다. 또 갑자기 많이 맞습니다. 범용화됐죠. 네. 이제 점점 이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미팅보다는 다 고객분들하고도 다 온라인 미팅 예, 전부 비즈니스 미팅을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생된 중요 업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예전에도 사실 이 임직원들이 만들었던 이 중요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기 많이 힘들었는데 이 클라우드로 다 전환되다 보니까 더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뭔가 이디스커버리 해주고 아카이빙 해주는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없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없는 대로 쓰는 거고요.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각 서비스마다 여러 개라는 거죠. 고객들은 나는 뭐 메일은 온프라미스 익스체인지를 쓴다거나 그리고 메신저나 화상에 있는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쓰고 싶어. 그리고 나는 뭐 협업하는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싶어. 이런 고객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각기 다 분리된 곳에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던 내부 감사를 하던 다 따로따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 예, 데이터에 대한 검색 비용, 뭐 모니터링 하는 비용, 그거를 또 저장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첫 번째가 기업 소송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업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될까? 제한된 시간 내에. 그렇죠.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도전 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기업 소송을 인하면 이제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양측 간의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가 내 특허를 침해했어. 너네 기업에 우리 그 특허를 침해했어라고 얘기하면 나는 특허를 침해 안 했어라는 정보를 다 쉽게 말해 이렇게 소위 까발린다. 예, 이렇게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기업이 딱 보면, 오, 얘는 이런 것들도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 참조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유출을 안 하려면 딱 그 상대방 측, 법원에서 너네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딱 그거에 맞는 데이터들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무조건 쌓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데이터에 대해서 거버넌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엔 그걸 기반으로 딱 증거에 필요로 하는 자료들만 딱 제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삭스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K삭스라고 해서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신용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는 뭐 GDPR, 뭐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IT 담당자, IT에 관련된 보안 담당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건 사실상 어려워. 지금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든데 이런 것들을 또 대응하려고 하니까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또 건발 건으로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송 쪽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이디스커버리가 미국에서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6년에 시행된 제도인데 이게 한국에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이제 K-디스커버리라고 해갖고 K-디스커버리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하도 우리나라 K자 되게 좋아해. K K자 방역, K 뭐,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K야. 네. 네, 뒤에서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 삭스 법안도 K-삭스.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근데 지금 나오고 K-디스커버리는요. 있고요. 네. 이거 현재 이미 법안이 해서 발효가 돼가지고 이미 네. 된 거에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의 중인 거예요. 네, 작년 8월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입법을 했고요. 입법 예고하고. 네, 입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정 지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청이 이제 주관해서 이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 특허 소송이랑 이 디스커버리 제도랑의 차이점은 제일 핵심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비슷한 거를 갖고 제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피디님께서 그걸 갖고 사업을 같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내 사업인데 아무래도 내 거 영업 기밀을 침해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증거를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송하는 사람이 제가 찾아야 되는 건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는 반대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면 제가 고피디님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요. 내 영업기밀 침해했다. 피고가 그러면 그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나는 침해 안 했다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바뀌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미리 그 증거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건 사실상 많이 어려웠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송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나오고 나서 그 MP라고 하는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이 관련된 특허들을 잔뜩 사요. IP 지식재산권을 잔뜩 사서 그냥 그 해당 업체들한테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너네 내 특허 침해했어 라고 하면 결국에 뭐 애플이든 이런 이 IT 기업들 그런 것들에서 나는 너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어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 괴물 회사가 그렇게 생기는 거구나. 네. 배경이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지식재산권만 있는 거야, 걔네들은. 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거 갖고 소송만 걸고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로열티 받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찾아내기가 많이 어려워요. 구체적인 이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소송을 포기하는 거죠. 제가 고피디님 아무리 내 걸 침해한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특허는 있는데. 특허뿐 아니라 이제 영업기밀 같은 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억울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게 생기면 그 이제 외국 기업이 뭐 우리나라 어떤 그 기밀 자산을 뭐 몰래 유출한다 할 때, 특허를 침해한다 할 때 우리가 소송을 거기가 그래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응하기도 편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사례도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왜 굳이 미국에 가서, ITC 쪽에 가서 이 제소를 해갖고 이 디스커버리를 진행했는가? 그게 제일 핵심이었던 게 일단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 간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됐던 사례는 LG화학에 있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자꾸 이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이직하는 과정 중에 우리 특허를 침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노베이션 아니라고 당연히 했겠죠. 아니라고 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측의 정보를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LG화학은 미국의 ITC에
제소를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서 양측이 정보를 오픈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이 특허청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이제 도입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도입하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예, 미국의 이 디스커버리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아니면 독일의 이 디스커버리 뭐 이런 강력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참고해서 이제 한국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K 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예, 이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 디스커버리, 이 증거 개시 제도라는 건데요. 일단 영미법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충분히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미리 사전에 하는 거죠. 쟁점이 그래서 나는 너의 특허에 대해서 뭐 어떤 거 정확히 그거를 명료화를 시키는 거예요. 명료화를 시키고 원고가? 네네. 원고가. 그 자료를 갖고 명료화시키고 소송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증거 자료를 사실 보게 되면 아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굳이 소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도중에 이제 얼리 케이스 어세스먼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증거 자료만 서로 오픈하고 나서 보고 아 소송에 패소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판사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사전에 합의 보고 끝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제 끝까지 가서 판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게 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때 소송 관련해서는 이 모든 자료를 120일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증거 개시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는 종이 문서, 이 하드 카피를 보냈다고 하면 이 디스커버리는 이 전자적 자료, 예, 메신저, 메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거죠. 이제 이메일, 메신저, 로그 기록,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 수집을 하고 있다가 예, 요청을 하면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근데 요즘은 또 네. 우리가 이제 화상 회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기록도 여기에 포함되는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됐던 데이터들. 결국에는 이게 사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유리한 게 그 해당 기업인 거예요. 왜, 안 갖고 있고 싶어봤자 결국엔 증거를 제시해야 내가 그거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특허를 침해했다 안 했다에 증거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 안 갖고 있으면 기업 손해인 거죠, 결국엔. 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잘 보관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해서 이제 소송 대응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또 저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IT다 보니까 데이터는 위변조가 가능하잖아요. 편집해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데이터들을 보관을 할 때는 예, 불변의 상태, 예, 불변의 상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위변조가 안 됐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대부분 데이터를 아카이빙한 솔루션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장을 할 때 몇 시 몇 분에 수정이 됐고 몇 시 몇 분에 뭐 삭제가 됐고 이런 로고들을 다 기록하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신저로 제 고PD님한테 이런 자료를 요청해 놓고 다음번에는 그 자료를 보내준 거를 갖고 수정을 한다. 그러면 그 다 남습니다. 예, 수정 언제 했고 뭐 했고 뭐 메일도 보냈고 메일을 보내놓은 다음에 제가 제 메일에서 지워요. 그래도 다 남습니다. 예, 메일을 보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에 다 있어야 되고, 최근 들어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그걸 이제 웜 스토리지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알죠. 네. 웜 스토리지를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write once 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리드온이 상태가 되고, 보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오직 읽기 전용으로만 예, 동작하는 그런 웜 스토리지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은 네네네. 나중에 그걸 수정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소송이 막상 걸리고 나면 이 증거 자료가 수정이 안 됐다, 삭제가 안 됐다 했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 중에 뭐 이메일을 삭제했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뭐 지시를 내렸거나 뭐 삭제해라, 뭐 수정해라, 편집해라 뭐 이런 지시를 윗단에서 내리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상대 측은 지운 것 같아, 정황이 지운 것 같아, 포렌직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포렌식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기존에 이런 데이터들 잘 갖고 있었으면 봐봐 우리는 잘 안 지우고 잘 예, 대응했어 라고 할 텐데 이런 뭐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정 삭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포렌식까지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이 이제 웜 스토리지에다가 이런 장기 보관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컨셉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디스커버리 시장은 점점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까지 거의 한 14조 정도 되는 큰 이 이디스커버리 솔루션 시장이거든요, 이게. 예, 이런 이디스커버리 하는 솔루션 시장이 이만큼 커지고 있고 매년 성장률이 6.6%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의 이 전체 성장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쪽 아시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것이 가장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은 유럽이랑 미국인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많이 쓰일 곳이 아시아 쪽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하이로 나오는 이 녹색 부분은 제일 성장이 많이 될 것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마켓 쉐어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독일, 이런 유럽 쪽 나라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아시아 쪽에 한국이나던가 아니면 호주, 중국, 일본 이쪽에도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도대체 이 기업에서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고 그냥 소송에 이 디스커버리 대응만 했을 때 이 비용입니다. 오직 그 용량이 200기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00기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40억 정도가 소송사건 비용으로 이제 이 이디스커버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그 프로세서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수집을 하고 그거를 문서를 검토할 수 있게 프로세싱이라는 걸 해요.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하고 그걸 이제 검토하는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다 용량 단위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수집하는데 기가바이트당 940달러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프로세싱 하는데 2931달러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13,636달러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작정 막 그냥 갖고 있다가 아무거나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데이터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저게 소송 비용 한 개 사건 소송 평균 비용이 한 40억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 디스커버리 비용만 40억이라는 그렇죠. 일반적 재판 비용 전체가 아니라? 아닙니다. 오직 요 외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저기 비용. 리뷰가 네네. 1기가 리뷰가 거의 1,400만 원이잖아요. 13,000불이니까. 그렇죠. 저기 비싼 이유 저거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리뷰까지 들어갈 때는 정말 자료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렇겠네요. 제가 최근에도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그 법률 자문 받았는데 견적서가 300만 원 나왔어요. 30분 했거든요. 30분 미팅 했는데 제가 사실 이쪽 비즈니스 한다고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었어요. 제가 실제로 가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기 가봤는데 변호사 3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오늘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싸구나. 그런 걸 새삼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이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지키는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수집하는 영역, 그 다음에 프로세싱하는 영역, 리뷰하는 영역, 요렇게 하는 비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실제 그거를 증거를 추출을 해갖고 그걸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컨셉으로 이게 쭉 진행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런 영역들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니 결국엔 이 쌓여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통제하고 관리를 지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이 인포메이션 가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영역인데요. 예전에는 데이터들을 그냥 뭐 백업만 받아놓고 잘 관리를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아카이빙 중앙에 모아놓고 진짜 뭐 회사의 중요한 자료들이야 라고 하면 분류를 해갖고 잘 관리하게끔 예전에는 뭐 전자문서들만 해갖고 뭐 내부에 시스템에다가 어디에 업로드 해놓고 뭐 전자결제 받고 뭐 이런 프로세스 그 데이터만 저장이 됐다면 이제는 실제 커뮤니케이션 했던 뭐 이메일이라던가 메신저 이런 영역들에 있는 데이터들마저도 다 잘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일 핵심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만 잘 관리만 해놔도 나중에 여기에서 식별해갖고 던지면 실제 수집하고 프로세싱하고 리뷰하는 데는 빨리 해결이 됐거든요. 아까 이디스커버리 기간이 120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저희 제품을 도입한 기업들은 이미 여기서 추출하고 나가는데 실제 프로세싱까지 진행을 하는데 실제 기간이 한 뭐 이틀이면 다 끝난다는 거죠.
이틀이면 다 끝나고 이 자료를 갖고 변호사분들이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 소송 갖고 이거는 우리가 유리하고 이건 우리가 불리한 자료이니 불리한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유리한 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소송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죠. 120일 동안. 근데 지금 이런 이디스커버리 체계가 안 돼 있으면 120일 동안 뭐 하냐면 백업 복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데만 거의, 수집하는데 백업 복구만 하다 보면 변호사는 나중에 보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일단 증거 자료를 제출해 놓고 반대쪽에서 이제 다 알겠죠. 아, 그 자료를 갖고 한번 볼까? 그래서 보더니 이런 자료 다 있네. 거봐. 대응하려고 그러면 저런 자료가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미리 인포메이션 거버넌스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뿐 아니라 이제 컴플라이언스 얘기를 또 좀 드릴 건데요. 예,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 규제가 강력한 나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규제가 강력한 나라, 그래서 점점 이제 약하게 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도 빨간색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고요. 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삭스, 사베인 옥슬리 법안 쪽 관련해서 데이터, 그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최소 5년 아니면 그 감사 기록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보관해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개인정보 관련된 뭐 GDPR 규정이라던가 이제 각종 이런 히파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핵심인 부분이 최근에 바뀌었던 외부 감사법. 저희는 이제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 2003년도에 이 외부 감사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 대상으로 이 분식 회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회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재무제표는 잘 맞는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검토. 외부 기관에서 와갖고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만 해주는 그 법이었다면 그래도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검토만 하다 보니까 기업을 그냥 믿는 거예요. 기업이 외부 회계사 쪽에다 준 자료를 갖고 이건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그냥 승인하다 보니까 그게 검토였다 보니까 너무 이 기업들이 분식회계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2017년도에 그 조선소,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됐던 거죠. 아무래도 분식회계가 많이 발생이 되고 부정회계가 계속 발생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문제가 됐냐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어요. 저도 그때 사실 아시는 분이 이제 하라 그래갖고 거기 몇 주를 넣긴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네. 근데 이게 막 2만원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여기 막 5천원까지 막 줄어들었잖아요. 막 그랬던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공시를 막 하잖아요. 네. 나는 무슨 어떤 조선 관련된 뭐 배 몇 척을 수주했다. 그럼 이제 그걸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정보였고 허위 공시. 허위 공시를 하게 되고 실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외부 감사법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외부 감사법이라 그래서 이제는 외부 감사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딱 보고 있다가 재무제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이게 진짜 수주한 거 맞아? 그럼 이거 거래 내역이 있어? 그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 라고 조사를 요청하면 또 강제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요청을 하면 이제 그 기업은 그걸 대응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 대응을 안 하면? 네, 대응 안 할 수 있죠. 네. 대응 안 하면 그 외부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그럼 승인을 안 해주겠죠.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인 안 하면 일단 그 업체는 빠질 거고 다른 또 업체가 들어올 건데 네. 만약에 다 아무도 어떤 회계 감사해주는 업체가 다 승인 안 하면 결국엔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죠. 네. 왜냐면 이 외부 감사법이 외부 1년에 한 번씩 이제 감사를 받아라 이런 규정인데 어떠한 외부 감사 업체도 결국에는 이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지정 감사제라고 해갖고 또 특정 업체한테 얘네한테 꼭 받아 이렇게 강제로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외부 감사법에 이어서 내부 회계관리제도인 이제 K삭스 이게 이제 다 맞물려 가게 되는 겁니다. 자, K삭스도 K자 붙인 건데 삭스에다가 그렇죠. 삭스법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삭스가 뭐지? 궁금한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도 이제 이디스커버리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삭스 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K삭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곧 조만간
내부 회계 관리제도 해갖고 이미 2018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 2019년도에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2020년에는 5천억 이상인 기업, 네, 2022년 내년이죠. 그럼 1,00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2023년이 되면 모든 상장 기업들 이제 다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대상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요 삭스 법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식 용어로는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줄여서 이제 삭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저희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2001년도에 미국에 이제 엔론 사태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결국에는 이 실패한 거래, 프로젝트로 수십억 달러가 이제 이 달하는 부채가 있었는데 결국 이걸 숨겼어요. 그러다 파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결국엔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를 봤죠. 근데 이게 엔론 사태뿐 아니라 뭐 타이코 인터내셔널이라던가 아델피아 뭐 이런 다양한 이 대기업들이 잇따라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결국엔 안 되겠다. 도대체 이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건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라. 네,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기업 회계에 대한 개혁, 이제 투자자 보호를 차원에서 이런 법들이 상장회사 대상으로 회계 개선을 하고 투자자 보호법 이렇게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줄여서 삭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범위가 뭐냐면 이 재무문서, 그 다음에 이메일, 소셜 미디어,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까지도 이 전자적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보존해라 라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해당하는 게 이제 섹션 802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 비즈니스 기록, 비즈니스 기록에 대한 유형 및, 비즈니스 기록 및 필수 보관 기간을 5년 보관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감사했던 데이터들은 7년, 7년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모든 미국 상장 회사라던가 비상장 기업들이 요거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존해야 되는 법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삭스 규정에 따라서 미국에서 처음에 시도가 됐는데 이제 캐나다, 독일, 남아프리카, 뭐 일본 뭐 다 쭉 나가갖고 이제 언더 우리나라까지 이제 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이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전자적 문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또 문서의 위치가 요즘은 온프리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클라우드 다양한 데 있는 사스 다양한 데 있으니까 네네, 복잡해졌죠. 고객들이 필요로 하면 자기 회사에 제일 잘 맞는 협업 솔루션들 이런 정보 시스템들을 쓰실 건데 그런 영역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을 다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쌓기만 하게 되면 아까 그 비용 보셨잖아요. 비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나중에 소송 증거를 쓰든 아니면 뭐 회계 감독을 받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제 분류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죠. 분류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세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다 보니까 결국엔 개인정보, 기밀정보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제 검색 표본들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뭐 개인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들만 있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규정에 관련된 거. 이건 내부 기밀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표본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모니터링 된 대상에 해당 건, 뭐 메시지든 메일이든 그것만 이제 검토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뭐 대표이사나 이쪽에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몇 건 있었고 거기에 관련돼서 몇 건에 대해서는 자율 징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베르타스의 이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 하나만 이거 할 때는 영역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영역들을 밀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베르타스는 캡처 에브리띵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특정 메신저랑 특정 메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네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그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캡처해 보겠다. 캡처해 드리겠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온프라미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되고 아니면 사스 형태로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구축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는 하겠냐? 그래서 기존에 이미 아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카이빙 솔루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카이빙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할 건데 기존의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잘 수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서버나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쪽도 잘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일 서버는 주로 요즘은 많이 핫한 게 VDI 많이 쓰잖아요. 이제 재택근무 용도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임직원들이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결국에 이 NAS, 이 중앙 파일 서버로 많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다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인수한 솔루션이에요. 예, 머지원이라는 솔루션인데 이 머지원 솔루션을 통해 갖고 다양한 클라우드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캡처해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 안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서 저희만의 이제 강력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동 분류,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보존 관리, 파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실제 컴플라이언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 안에만 검색을 하게 되고 모니터링 하면 이제 전 정보 시스템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역들을 다 쌓고 있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면 여기서 증거자를 제출하면 되는 아주 제일 심플해진다라는 거죠. IT 담당자들도 다 엔터프라이즈 볼트 안으로 넣는 거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법률팀, 소송팀 다 여기에서 그냥 검색해서 찾으면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이제 베르타스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그 중복 제거가 어떠한 아카이빙 솔루션에 비해서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갖고 거의 뭐 많이 심각한 데는 막 거의 한 90% 중복 제거율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뭐 100테라 필요하면 실제 10테라만 있어도 예, 100테라에 있는 그 정보들을 다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증거 불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베르타스 안에는 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라는 장비가 또 있어요. 이 장비는 이제 뭐 최소 뭐 700테라서부터 뭐 몇 페타까지 지원하는 스토리지 장비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원하시면 저희 웜 스토리지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예,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덱싱 필터를 쓰고 있어서 약 500개 정도 아래 한글이라던가 온갖 문서들을 문서 내용까지도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예, 이디스커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 인수하게 된 머지원의 솔루션이 접근할 수 있는 현재 지금 캡처 가능한 컨텐츠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나마 좀 요즘 많이 쓰고 뭐 있는 우리가 게 알고 있는 뭐 사스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웬만한 협업 툴은 다 음. 있습니다. 협업 툴은 다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슬랙 쪽.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뭐 화상회의라던가 메신저 이쪽 많이 쓰고 있는 팀즈 쪽이 있을 거고요. 줌도 있네요. 네, 줌, 네, 화상회의하는 줌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라던가, 뭐 필요한 뭐 원드라이브라던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또 AWS S3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놓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캡처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줌 같은 경우는 화상회 같은 경우는 네네. 그 파일이 이제 영상 파일이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그걸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음성이라든가 영상 파일들을 저희가 캡처할 수 있는 또 같이 파트너십 맺었던 회사가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 또 저장을 해갖고 그거에 대한 뭐 이디스커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많은 고객분들 가보면 이거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어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캡처 에브리띵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덜. 예. 네. 여기가 이제 기가 막힌 녀석인데 진짜 이거를 보면서 고객사의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뽑아오고 아니면 뭐 EML이나 XML 형태로 추출해 주시면 거기 있는 데이터 계속 수집해 가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 시스템에 있는 거를 저희가 수집해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자동 분류 해준다라는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패턴이 다 틀릴 거잖아요. 지금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전 세계에 대한 개인정보 패턴이 등록돼 있고 이거를 이제 규제에 맞게 저희가 정책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건 히파 규정이다, 이건 GDPR인데 뭐 영국 규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쌓여있는 데이터를 갖고 정책 체크만 해주면 자동으로 저희가 분류된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런 것들도 다 디텍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나라 뭐 운전면허 이런 것들을 넣어보니까 바로 디텍션 돼갖고 태깅되는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아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K-삭스라든지 네네네. 뭐 K-디스커버리 네네. 하면 그런 것도 이제 여기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 K-삭스라던가 K-디스커버리는 어쨌거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데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가 이런 규제 때문에 데이터를 너무 또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걸 또 분류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카이빙을 할 때 이 연구 보관이라고 세팅을 이제 하게 되면 foreve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 그 정보 분류라고 하는 그 기능이 동작하고 나면 이렇게 문서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어디 갔지? 마우스가 안 보이죠?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는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뭐 7년 보관, 이건 히파 규정이기 때문에 2년 보관, 아니면 뭐 회사에 불필요한 정크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로 파기해 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줄 수 있고, 그다음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영역 있잖아요. 저장소 영역을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파티션을 쓰고 있다가 만약에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또 암호화된 스토리지에 저장하라는 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들어가면 암호화된 스토리지, 어떤 영역은 또 클라우드에 저장되게끔, 어떤 데이터는 뭐 회사 중요 기밀이기 때문에 안전한 웜 스토리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에 따라서 저장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대시보드 안에 보면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보실 수도 없어요, 사실. 데이터 다 수집했다 다 볼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검색 표본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까 뭐 개인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들만 이제 걸리는 데이터들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회사 기밀 데이터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송이 걸리면 이런 디스커버리 엑셀레이터 툴을 통해 갖고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EDRM 프로세스를 지키는 이런 증거 제출 기능까지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건 온프라미스 형태, 아니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고 서버는 온프라미스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 아니면 아예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스 형태로도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예를 딱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M365 도입이 많다 보니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팀즈 쪽이에요. 지금 M365가 거의 뭐 3억 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고, 2020년 한 해에만 거의 1억 1,500명 정도가 팀즈의 신규 사용자라고 들어왔는데, 이 팀즈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될 때 요구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팀즈에는 혹시 써보셨어요? 팀즈 쪽? 네, 써봤죠. 네. 팀즈의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 영역, 그래서 뭐 부서별 사이트들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팅, 이렇게 주고받은 채팅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디스커버리 하거나 검색하려고 그러면 사실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지금 아키텍처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아키텍처인데, 실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채팅 내역은 이메일로 얘가 인식을 하고 이메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메일 그 채팅을 하던 과정 중에 첨부 파일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건 이메일이 아니라 파일로 인식해갖고 쉐어포인트 온라인, 원드라이브 이쪽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가 이디스커버리 하려고 그러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이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제가 추출했던 데모 화면이었는데요. 네. 왼쪽에서 주고받던 이 첨부 파일 보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 첨부 파일에 맞춰서 릴리즈 노트 공유해요. 똑같이 이 내용들 있잖아요. 첨부 파일을 딱 클릭하면 열릴까요? 이 첨부 파일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네.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되냐? 근데 원본 문서가 아니라 링크예요, 링크. 링크인데 또 이제 보안이 잘 돼 있잖아요, 또 MS 팀즈가. 딱 클릭하면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기업들은 소송 증거용으로 외부 법률 서비스 쪽에 다 제출했는데 클릭하는 족족 다 안 열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쓰기 어렵다, 증거 제출용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머지원을 통해서 이 팀즈에 접근해갖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원본 문서 그대로 다 저희 쪽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채팅 내역도 이렇게 쭉 다 이어서 볼 수 있고,
이거를 추출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예, 추출한 데이터들도 이렇게 채팅 파일이라던가 이런 파일들이 원본 형태 그대로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저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나갈 건데 지금 어저께 버전으로 해갖고 저희 EV 다 클라우드 영역은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 검색하면 이게 실제 팀즈 화면이랑 똑같아 보이시죠? 예, 주고받았던 채팅 내역이라던가 첨부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그 스레드 있게 바로 볼 수 있게끔 나오고 온프라미스 버전은 이제 내년 3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저희 이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레퍼런스로 갖고 있고요. 국내도 거의 한 200군데 넘게 많이 저희 거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국내만 200개? 네, 국내만 200개고 네.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예. 왜냐면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스토리지 관리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거 자료 제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제일 1순위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딱 결과거든요. 사실 가트너에서 예,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마켓을 월드와이드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2020년도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베리타스가 마켓쉐어 1위라고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금융권 그 탑 100 고객사 중에 73군데가 저희 제품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고 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그 금융권들이 컴플라이언스가 제일 세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미 73군데가 저희 제품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효율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레드카트 그룹에서도 저희가 이제 탑 플레이어 있고 실제 이 혹시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네, 가트너에서 실제 솔루션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는 거 누가? 고객이요. 고객들이 이제 우리 그 네이버나 물건 샀을 때 평점 주고 뭐 하잖아요. 네네네네. 5점 만점 몇 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5점 만점 중에 몇 점이냐 했더니 이제 저희가 4.6점이어 받아갖고 예, 고객 만족도가 제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는 얼마 됐습니까? 지금 엔터프라이즈 아카이빙 제품은 꽤 거의 지금 엄청 오래됐죠. 음. 예,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 엔터프라이즈 볼트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네네.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네. 여러 법적 규제, 이디스 이런 것들이 베리타스 솔루션에 이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이. 맞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베리타스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사실 그 컴플라이언스 대응에는 제일 좋았는데 안타까웠던 게 그 영역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메일, 쉐어포인트 딱 이렇게 온프라미스에 딱 하다 보니까 사실 못 커갔거든요. 같은 회사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솔루션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머지원이라는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인수하자마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날리긴 합니다. 예, 베리타스도 그렇고, 그 베리타스 코리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EV를 쓰고 있는데 우리 메신저 팀즈로 바꿔, 이것 좀 해줘.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사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팀스 사례도 그렇지만 네네. 이런 이제 사스 제공업체도 이런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같은 걸 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네네.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디스커버리 기능이 좀 미약한 거죠. 분명히 검색해서 찾아서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예, 정확히 이 증거가 무엇이고, 예,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번거로움이 있고, 120일 내에 이거를 그렇죠. 권한 주고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예, 현실적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이란 게 아까 말했지만 변호사 네. 비용이 뭐 시간당 얼마 엄청나게 센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나가겠죠. 자 이제 잠깐 썸머리 좀 해주시고 Q&A 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컨셉은 이제 단순하게 예전에 이메일 아카이빙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통합 아카이빙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정보 시스템에 대한 통합 아카이빙을 통해 갖고 이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롤드라고 해서 소송이 딱 걸리고 나면 이제부터 이 데이터는 지우면 안 돼라고 하는 리티게이션 홀드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 때 데이터가 다 있다 보니까 여기서 리가롤드라는 기능을 키게 되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고요. 보존 기간이 지나도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색을 하기 위한 500개 인덱싱 필터로 한국 기업들에 맞는 한국 문서들까지도 다 검색을 해드릴 수가 있고
데이터를 저희 별도의 온프라미스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멀티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던 다양한 영역의 정보 시스템 쓰고 있어도 예, 저희가 락인을 방지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외부 이디스커버리 업체의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의 제일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또 네네. 하겠습니다. 부장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네. 좋은 점 하신 분, 세 분 좀 이름은 적어주세요. 네. 이따 맨 마지막에 발표해주고. 여러분 좀 이따가 또 설문조사 할 거니까 설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 요청이라든지 뭐 자료 요청 이런 것도 설문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윤성호님께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분류보다는 컴플라이언스의 대응을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하는데 암호화를 특정 사유로 못하고 있는데 그 암호화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암호화는 베리타 솔루션을 해결은 어려운 것인지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일단 보안 솔루션 쪽 컨셉은 아니고요. 일단 제일 핵심은 저희는 제 데이터를 모아서 분류해주는 그게 저희 제품의 핵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오늘 얘기한 것들이 상장 준비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상장. 상장 준비하는 업체들도 매한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회사가 분식회계라든가 문제가 없다라는 결국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저희 제품 쓰면서 실제 상장했던 회사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윤리경영팀이라든가 그쪽에서 이제 많이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김태식님께서 현재 국내에서 200개 기업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금융권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이 좀 강세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규제가 제일 강력해요. 거기를 안 지키게 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다 보니까 금융권들은 대부분 무조건 이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죠. 네. 윤성님께서는 포렌식 증거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을 잘 안 해주는데 법원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원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위변조되지 않았다에 대한 그 증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소송을 걸렸을 때 시작 같이 지원을 해봤는데 그 이디스커버리 업체 쪽에 와서 저희 데이터가 이제 추출이 되잖아요. 추출이 되면 그 시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녹화도 하고요. 몇 시 몇 분에 데이터가 엔터프라이즈 볼트에서 추출이 되었다. 어떤 문서가 뭐 했고 거기에 해시값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해시값을 기반으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용진님, 개인정보 패턴이란 게 나라마다 다를 텐데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것인지요? 네, 일단은 개인정보 패턴이 일단 저희도 본사에서 그 정책이라던가 패턴을 이제 룰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테스트했던 거는 다 잘 됐습니다. 뭐 어떠한 또 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현동님은 아까 이제 우리가 웜 스토리지 말씀하셨는데 네네.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적용이 안 될까요? 뭐 나중에 뭐 블록체인 기술. 뭐 나중에 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웜 스토리지나 일반 저희 디스크 나스라던가 이런 일반 블록 스토리지에만 현재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워낙 베리타스가 이제 백업으로 유명하니까 네네. 오늘 이제 백업하고 네네. 오늘 이제 이 아카이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완전 틀린,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또 다르고 있는 거고요. 아카이빙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카페에서 저희 쪽으로 갖고 와서 그냥 저장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검색 용도로 쓰는 거고요. 백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스템 재해가 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 데이터가 쌓여있다고 해서 나중에 복구해달라고 하면 복구하기는 어려워요. 네, 저희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용도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몽철님, 증적의 경우 필요하신 시기에 적절한 증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 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트에서 증적의 종류별로 구분 등록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지요? 아마 이 증거 자료를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은데요. 증거 자료. 네, 실제로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태깅이라든가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특허 소송권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태깅을 다 남기고 거기 커멘트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제 재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김명환님, 업종별로 지켜야 하는 컴플라이언스의 대상과 내용이 다 다를 텐데요. 이 디스커버리에 담을 수 있는 범위와 주요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일단은 그 컴플라이언스랑 이 디스커버리 쪽이나 둘 다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요.
예. 컴플라이언스도 제가 뭐 영업사원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팀이 될 수 있고 재무팀이 될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데이터들을 일단 다 수집하는 게 대부분 고객사의 의견인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예, 담는 걸 일단 다 담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건호님, 정부기관은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데 이력 관리 시스템은 어떤지요? 이력 관리 시스템. 예, 일단 뭐 이력 관리 시스템이 DB에 있다고 하면 DB에 있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이제 저장하고 뭐 분류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네. 정영배님, 기업에서는 분야별 자율점검 수행 프로세스 및 준법 통제 가이던스를 전사에 배포해서 부서별로 컴플라이언스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점검, 인터뷰, 실사, 설문 등 유형별로 단계별 자율점검표 기준으로 수행한 내역을 통합 관리 및 감독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점검하고 뭐 인터뷰 거기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사했던 내용들을 별도로 코멘트하거나 그 문서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최영진님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할 때 RPA라든지 요새 네네네. 뭐 AI라든지 네네. 이런 네. 것들도 활용해서 뭔가 네, 맞습니다. 자동화하는데 뭔가 예, 저희가 하는지. 지금 AI 1.0이 아마 재작년 정도에 나왔고 올해 AI 2.0 버전까지 나왔는데 그 AI 3.0 버전도 나올 거지만 컴플라이언스 감독을 할 때 특정 태깅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특정 문서들 그리고 저희가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리뷰로 관련됐다 안 됐다를 체크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다음번 데이터가 쌓일 때도 이거는 뭔가 어떤 거에 의심스럽다 관련됐다 뭐 이런 걸로 자동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명환님, 메신저의 이메일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만 회사별로 보관 주기가 다른데요. 해당 데이터의 양이 무지무지 큽니다. 베리타스에서 데이터별로 권고하는 보관 주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삭스 법안이 기본적인 데이터, 재무회계 관련된 데이터들이 5년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감사를 했던 중요 데이터들은 7년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일단 7년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왜냐면 그 외부 회계했던 분들이 IT팀한테 와갖고 야 이거는 7년 보관해 이렇게 얘기하는 컨셉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7년으로 다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박준희님, 저장된 파일에서 원하는 문서나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료 검색 기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검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별도 기술이 있는 건지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인덱싱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첫 번째가 인덱싱을 해서 필요하면 검색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최악의 방안이고, 미리 사전에 그 정보 분류 기능을 통해 갖고 문서들에 대한 자동으로 다 분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검색된 결과가 뭐 10,000건 중에 한 뭐 100건이 검색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자동 분류된 태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태깅들만 이제 항목을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정환님, 이디스커버리 대상으로 소스 코드나 이전 소스 버전이 가능한지요? 일단 뭐 접근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소스 코드에 대한 뭐 XML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어딘가에 계속 떨궈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주기적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강희성님, 이디스커버리 위해서 사용자의 단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으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결국에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임직원들이 생성한 이 데이터들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보관만 하시면 나중에 뭐 리스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보관하다 보니까 결국에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자동으로 정보 분류하면서 저장을 해야지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김소열님,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 이후 이디스커버리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K-디스커버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일단은 K-디스커버리 관련돼서는 특허청에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미국의 이 디스커버리를 100% 따라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K-디스커버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되면 알게 될 거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한 증거를.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영역인 거죠. 그렇죠. 네? 모든 영역. 민사, 형사 모든 영역?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특허에 관련된 것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파일럿을 이제 하려는 거구나. 그렇죠. 전체에서. 맞습니다. 박준희님, 컴플렉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거자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API를 연동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기관계 시스템에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은데 구축 운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온다 보면 해당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는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통 저희는 이제 아카이빙 하는 시간을 밤에 많이 합니다.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업무 시간에 안 쓰는 그런 뭐 백업 시간이랑 거의 겹치게 돼 있는데, 백업을 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돌린다 그러면 뭐 새벽 0시부터 뭐 3시까지 아카이빙 시간으로 쓰는 거죠. 오늘 이것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하고도 뭐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휴. 네, 지금 공부해야 될 법들이 좀 많아서요. 네네네. 자, 그다음에 김명환님 말씀하신 대로 엔터프라이즈 볼트의 머지 원의 기능은 분명하게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과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기업의 경우 이미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증적 자료를 수기로 업로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볼트 머지 원과 기존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이 통합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지원도 가능하죠? 네,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컨셉 자체가 캡처 에브리띵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커넥터 영역이 있으면 본사 쪽에서는 언제든지 개발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어떤 걸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동 지원 요청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정님은 계정 관리와 권한 관리가 분리 구축이 된 통합 계정 관리 시스템인가요? 권한 관리와 분리, 계정 관리 시스템은 아닌데 저희 시스템에 이제 계정 관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IT 담당자 이런 역할은 다 찢어서 IT 담당자는 운영만 하는 거고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실제 검색하고 모니터링 이런 걸 하게끔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태식님, 기업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가 과거에는 이메일 아카이빙에서 네네. 지금은 이제 통합형 아카이빙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제품 기능보다 왜 아카이빙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삭스 규정이라던가 이 디스커버리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부식 해결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이메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다른 뭐 메신저라던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통합형 아카이빙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시면 이제 좋은 질문하시면 세 분 좀 이름 좀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름. 일단은 최영준님하고요. 최용준님. 네. 네. 그다음에 김명환님하고. 김명환님. 네. 그다음에 아까 한 분 더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할게요 그냥. 그러면 네네. 그 이몽철님. 네. 네네. 자, 이몽철님. 그다음에 최용준님인가요? 최영준님, 김명환님. 네, 김명환님, 이몽철님, 그 다음에 최영준님. 네, 이 세 분이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설문을 맞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네네. 할까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관리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컴플라이언스 팀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팀 담당자분들이 IT 담당자분들이 너무 무섭대요. 뭔가 요청만 하면 그런 거 안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요구사항이 컴플라이언스 팀이나 뭐 보안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베르타스를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방송 못 들은 거 있으시면요, 토크하이트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추후에 방송들 관심 있는 것들은요,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